사실상 이제 XRP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호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그 이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시점, 좀 말 그대로 그 스위치를 켜주는 시점이 와야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기다리냐라고 하면 그 말은즉슨 DTCC가 움직인다, XRP와 스텔라 루멘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스위치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만 더 길게 봐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가기에는 지금 현재의 가격 매우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 운영하고 있고 리플 빅뱅의 저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조금씩 이제 저항선을 올라오면서 조금씩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서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알트코인은 저항선 밑단에 내려와 있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아직은 좀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뭐 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큰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5월 14일부터 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죠. 이번에 또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게 될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뭔가 이란을 조금 더 제재하거나 중국에 대한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듯한 뭔가 지렛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면서 약간 완급 조절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소식은 여러분들 잘 아실 클래리티 법안, 이건 또 이제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좀 속한 그런 법안의 통과 움직임인데, 뭐 완전한 통과라고 보기에는 이제 스텝을 밟고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상원의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일정이 5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케빈 워시 워딩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제 연준에 대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과정에 있죠. 그래서 5월 15일까지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인준 절차가 마치고 나서 케빈 워시로 앉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쪽은 아직까지 뭐 나스닥이다, 코스피 이런 주식시장에 대비해서는 조금 좀 소외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넣어보자면, 지금 현재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만 저항선 위에 있지,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항선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좀 뭔가 격상이 되는, 아니면 법안에 통과가 되거나 좀 좋은 유동성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좀 나와줘야지만 이 코인 시장도 좀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또 바이낸스의 전 CEO인 창펑자오라든지 이 아크인베스트의 수장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미 바닥은 찍었고 그를 이제 횡보하면서 다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을 DCA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계 최대 비트코인 투자 기업 스트래티지의 CEO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이제는 좀 팔 수도 있다라고 말을 좀 바꿔서 화제가 되었기도 했는데요. 이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 스트래티지의 뭐 의장,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스트래티지의 그 수장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필요시에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시장에서 이거를 좀 안 좋은 악재로 받아들여서 이거 조금은 좀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MSTR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행한 우선주 STRC,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실현 손실이 아니라 손익 구간으로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많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방어책으로 들리면서 다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래티지가 지금 블랙롱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충격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로
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가 리스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스트래티지가 MSTR 주식뿐만 아니라 본인들만의 연구 우선주라고 하는 STRC를 발행을 해서 이것을 사게 되면 주주들한테 배당금 형식으로 이자 11.5%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1회 정도 배당이 나가고 있고 이거를 뭐 월 1에서 월 2회로 더 늘리겠다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풍차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 테라 루나랑 다른 게 무엇이냐 이렇게도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정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만 해주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언제 또 블랙스완 이벤트가 나올지 모르고 암호화폐 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변동성이 극심한 장이다 보니까 이 STRC에 대한 배당금 자체를 못 줄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되면 또 그들이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또 이자를 주기 위해 이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굉장히 큰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공존한다라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STR이나 뭐 STRC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염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직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시면 STRC 연구 우선주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 현물 자체를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이제 7천을 넘어서 8천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개인들이 환호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망하면서 발을 좀 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모습에도 사람들이 발을 빼고 관망을 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이 워딩을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7,000P를 넘어서 뭐 7,400P다, 7,500P다 하고 있잖아요. 정말 삼성전자다, 뭐 SK 하이닉스다 이런 주식들이 거의 뭐 코인처럼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차라리 이 코인에 투자할 바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또 국내 자금이 절반 정도가 또 코인에서 주식으로 이동된 그런 환경이 또 목격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블랙록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우리 코스피 ETF에 대한 부분을 익절을 했거든요. 6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뤄봤을 때는 국내 주식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끝물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관망을 하고 암호화폐 쪽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펀딩비로도 다 나타나지고 있어요. 펀딩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트레이딩을 할 때 롱을 보냐, 상승을 보냐, 하락, 숏을 보냐 요건데 많은 지금 펀딩비가 마이너스, 하락을 보고 있는 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펀딩비 빨간색으로 밑에 내려와 있는 국면이 보이고 있고 이와 반대로 고래들은 지금 오히려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올라갈 것에 배팅을 또 하고 있거든요. 하이퍼 리퀴드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지금 그 기관과 개인의 어떤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나지고 있고 개인은 팔고 기관은 OTC를 통해서 매집하는 이런 손바꿈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제 개인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코인 시장인데 결국에는 가격에는 이 내재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지론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천천히 축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추진 중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관련 발표가 이르면 수주 안에 공개될 것이다 라고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이 발표가 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이 발표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정말 이 워딩만 나왔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천천히 짚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아르마라고 하는 법안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르마, ARMA라는 하나의 스펠링으로서 아메리칸 리저브 모더나이제이션 액트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의역을 하면 미국의 준비금을 현대화하겠다라는 법안이에요. 네, 이 법안의 출발점은 2014년 7월 달에 미국 상원 의원이죠. 그 공화당 출신의 신시아 루미스라는 사람이 우리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하자, 정부 단위로 비축하자라고 하는 비트코인 액트라고 하는 법안으로부터
4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법안이 계속 계류되고 이제 계속 뭔가 발의되면서 잡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4월 달에 하원 의원인 닉 베기치라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 말고 아르마라고 하는 법안으로 이름을 새롭게 리브랜딩을 해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수주 내에 하나의 중대 발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패트릭 휘트라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조만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 디지털 자산을 필두로 한 새로운 비축 법안에 대해서 공개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열면서 이게 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이 아르마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살펴보자면 이제는 이 납세자의 의무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세금을 걷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빚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몰수한 비트코인 혹은 가지고 있는 금을 재평가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재무부에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채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매수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 코인사들한테 뿌려주는 식으로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금씩 다듬는 과정으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어쩌면 이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금으로서 편입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또 안보 자산으로도 채택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소령이라든지 우주 쪽의 어떤 고위급 인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노드를 돌리고 있다라는 게 확정되고 뭔가 계속적인 그런 샤라웃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초대형 담보뿐만 아니라 패권을 지킬 수 있는 안보 자산으로도 지금 조금씩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 법안 자체, 아르마 법안 자체가 뭐 비트코인 하나만 취급할지 아니면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5가지 코인 기억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까지 이 5가지 코인을 포함해서 뭐 법안을 만들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거는 BTC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비트코인 역시 천천히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좀 모아가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미국의 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물금 뭐 8,000톤에 대한 실물금을 뭐 포트녹스에 막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금에 대한 증서가 일단 있을 거고 또 IMF에서 관장하는 국가 준비 자산이라고 불리우죠. 이 SDR 여기 안에는 5가지의 통화 바스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뭐 엔, 파운드, 위안 이렇게 5개의 어떤 특별 인출권으로 또 국가 안보 자산, 국가 준비 자산으로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현금성 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여기 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또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달러 패권이 점점 무너지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그들이 금일 재평가하고 페트로달러가 붕괴되는 부분에 새롭게 룰 체인지를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같은 브릭스 국가가 현재 실물 금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실물금을 18개월, 거의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금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뤄봤을 때 과거에는 미국의 국채를 사줬다면 이제는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실물금을 사면서 그들끼리의 어떤 결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탈달러화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방향성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끼리 자국 통화 어떤 결제 메커니즘 유닛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금 40%의 준비금 그리고 나머지 60%는 이 브릭스 국가 5개 국가의 법정 통화를 똑같은 비율로 지금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점점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결제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정말 공정하고 탈중앙화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인지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결제 메커니즘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거기서 금융기관에서 채택될 수밖에 없는 표준을 또 아우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ISO 2002와 맞닥뜨려져 있고요. 등록관리그룹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또 회원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XRP와 스텔라 루멘과 같은 그런 코인들 금융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의 유틸리티가 갈수록 부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대는 지금 조금씩 좀 충분히 담아가기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XRP 지금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아르마 법안이라든지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이런 것들이 좀 스위치가 켜지게 됐을 때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도 좀 유동성이 올라오고 그들이 끌어올리면서 이 지위를 격상시키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뭔가 시장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못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관들이 계속 지금 모았거든요.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지금 DAT 기업들이 100만 개 이상을 모아가고 있고 뭐 국가 단위도 모아가고 있는데 이제 정말 이 아르마 법안이 또 통과되게 됐을 때는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국가 단위로 또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이제 이 수량을 확보해 놓고 새롭게 암호화폐 유틸리티 시대를 열면서 다시 한번 패권을 쥐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XRP와 같은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도 우리가 천천히 수량을 의미 있게 모아가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심사를 앞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두고 은행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좀 어떤 상황인 걸까요? 네,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시간 끌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뭔가 은행권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아예 주지 못하는 원천 차단이 있어야 된다. 상업은행에 예금이 빠질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약간의 이런 업계의 대립이 여전히 공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월 14일 날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의 어떤 마크업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했을 때 이자는 금지. 하지만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딘가에 예치를 해서 뭔가 디파이 활동을 하던 어떤 거래에 참여를 해서 리워드를 받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뭐 디파이에 대한 영역도 지금 새롭게 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SEC 미국의 규제 당국에서도 지금 새로운 판을 또 짜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윤리 조항을 또 넣으라라고 하는 톰 틸리지 의원의 강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일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클린하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 속에 놓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이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약 30에서 40% 정도는 어쩌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중요한 게 이번 달이에요. 5월 달 안에 반드시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이 통과가 돼줘야지만 뭐 빠르면 7월 정도 올해 중반부에는 이제 좀 트럼프의 서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타임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좀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통과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의 기대감 때문도 있을 텐데요. 곧 법안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는 법안이 최종 발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현재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뭐랄까요? 약간 음모론적이고 뭔가 좀 소름 돋는 이런 타임라인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 이 클래리티 법안도 작년에 이제 크립토 3법을 통과시킬 때 지니어스 액트가 막 통과될 때 그때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던 법안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인데 정말 거의 1년 가까이 끌어온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간 끌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이제 올해 250주년 이제 이 독립기념일이 또 있잖아요. 7월 4일 말씀 주신 그 7월 4일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무언가 본인의 어떤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본인을 자축하는 축하하는 날로도 또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쩌면 5월 안에 마크업이 통과가 되고 7월 달까지 상하원 어느 정도 의견 조율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서명까지 하는 과정. 그래서 어쩌면 7월 4일 날 정말 트럼프의 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그리고 7월 달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싼 값에 매집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기열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정말 7월 4일 날 250주년 행사에 맞춰서 서명이 돼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역사적인 날 독립기념일이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50주년 이 독립기념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자축 파티를 하고 행사를 하도록 그들이 위원회를 꾸려놨어요. 250 리더스라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꾸려놨는데 여기에 의장을 지금 누가 맡고 있냐면 과거 오바마 정부 때 재무부 장관 43대 재무장관이었던 로사 리오스라는 사람이 지금 250주년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면 뭐 조폐국에서 일한 이력도 있고 굉장히 엄청 좋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디서 또 근무를 같이 역임하고 있냐면 바로 리플사의 임원 고문으로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리플 XRP가 지금까지 해온 행보들, 그리고 최근에 SEC로부터 상품으로 완전히 인정받고 NYSE 뉴욕 증권거래소부터 적격 상품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기관에서 자유롭고 맘 놓고 이제 더 암호화폐 생태계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리플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날이 7월 4일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리플이 주요 기술적 지표를 돌파하며 2달러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현재 리플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뭐 XRP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알트코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바닥 국면을 다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뭐 1.5달러 좀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한 2,000원 초반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힘들어 하시죠. 힘들어 하시고, 또 코스피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부안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그냥 내가 이거에 투자할 바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XRP에 대한 펀더멘탈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또 최근에는 국내 쪽과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좋은 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생태계가 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하나은행, 잘 알고 계시죠? 하나은행이 엑셀라 재단과 리플 원장, XRP 레처 코리아랑 손을 잡아가지고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또 K뱅크가 리플과도 또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ODL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기반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아마 들으셨을 거고, 또 우리나라의 보험 쪽에 굉장히 큰 우두머리라고 불려지는 이 교보생명 역시 이 국채 토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 원장을 활용하겠다, 이런 식의 파트너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뭐 아메리카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도 굉장히 큰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리플사의 ODL 파트너 목록, 그 UX 뱅크 아이디 목록을 미뤄보면 방금 언급드렸던 뭐 K뱅크,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시중 5대 은행, 6대 은행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신한은행이다, IBK다, 국민은행이다,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 은행에서 리플렛 망을 써서 메시징 정산뿐만 아니라 XRP를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노스트로와 보스트로 계좌가 필요 없어지는 그 브릿지 통화의 그 유틸리티가 크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점, 우리가 2030년 정도까지 시기를 놓고서 그 시기를 좀 고대하는 투자를 이어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분쟁이 끝나고 현재 좀 어떤 상황인 걸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클래리티 법안이 사실상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법적 지위와 명확성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SEC에서 최근에 16개의 암호화폐를 이제 상품으로 완전히 인정하는 인포그래픽을 냈습니다. 거기 안에도 XRP라든지 스텔라 루멘과 같은 이런 금융권 코인을 인정하고 언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도 SEC에서 XRP를 상품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Eligible Commodity Asset, 완전한 적격 상품으로 인정하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제 XRP 현물 ETF가 이미 많이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지만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와 같은 그런 거대한 자산 운용사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조금 더 낮게 해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뭐 앱스타인 보고서에서도 과거에 리플, 스텔라 루멘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좀 방해하고 억압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2020년대 초반에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 올라오면서 리플사를 기소해서 거의 5년 동안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런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나서 그런 어려운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규제 리스크가 현재 좀 해소된 빈자리를 기관 투자자 자금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의 가격이 좀 현재 천천히 매수하기 좋고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리플 투자자로서 가격적인 부분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XRP, 리플 페이먼트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XRP 현물 ETF도
누적 유입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잘 알고 계시는 월가의 금융기관이죠. 골드만삭스에서도 하나 약 2천억 원 정도의 XRP 현물 ETF를 사들였고, 또 스위스의 대형 금권인 UBS도 이번에 XRP 현물 ETF,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ETF를 조금씩 사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만 미뤄봤을 때는 정말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월가의 거물급들이 들어와서 지금 XRP 쪽으로 물줄기를 당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2,0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상 이제 XRP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호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그 이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시점, 좀 말 그대로 그 스위치를 켜주는 시점이 와야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기다리냐라고 하면, 사실 저도 뭐 100%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XRP가 정말 실질적으로 대형 금융단에서 혹은 인프라 면에서 기술 스택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큰 백엔드 인프라라고 알려진 DTCC, 미국의 결제 청산 공사라고도 일컬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슬슬 토큰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올해 4분기 한 10월 11일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운영을 공식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DTCC 디렉토리 목록에는 리플 프라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수했던 시퀀스의 특허를 보게 되면 이 XRP와 스텔라루멘과 같은 이 금융권 코인들이 결국에 멀티체인, 다중통화 원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에서 브릿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 기술적인 스택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DTCC가 움직인다, XRP와 스텔라루멘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스위치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만 더 길게 봐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가기에는 지금 현재의 가격 매우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DTCC 토큰화가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리플과는 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TCC와 리플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뭐 우리가 딱 1차원적으로 봤을 때 DTCC에서 뭐 XRP를 쓴데 리플 원장을 쓴데라는 말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특허 목록이라든지 그들의 디렉토리 목록, 그리고 지금 그들끼리의 유착 관계, 과거의 패턴을 미뤄보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그리고 또 스텝을 잘 밟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DTCC의 전 CEO였던 도널드 도나슈 같은 경우는 과거에 DTCC의 임명을 끝나고 리플사로 영입된 이력이 있고, 또 IMF의 이 과거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총재를 맡았을 때도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을 영입할 때 DTCC의 임원과 리플사의 크리스 라슨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거든요. 그런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 DTCC와 리플사가 굉장히 유착 관계가 깊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DTCC 산하에 있는 NSCC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ETF라든지 주식과 같은 그런 상품들을 뒷단에서 처리하는 곳인데, 그 NSCC의 디렉토리 목록에 리플 프라임,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한 그 히든 로드의 리브랜딩된 이름이죠. 그 리플 프라임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 말은 즉슨 그들이 ETF라든지 회사채, 주식 같은 거를 뒤에서 백엔드 처리할 때 리플 원장에 얹어가지고 브릿지로서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문호를 개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올해 10월 달부터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XRP와 스텔라루멘과 같은 그런 브릿지 커런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타임라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올해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DTCC의 긴 타임라인을 보면은 2016년, 7년, 2018년까지 이 토큰화에 대한 시장을 완전히 만들겠다라고 하는 본인들끼리의 로드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길게 시계열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구간을 좀 매집할 수 있는 가격대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DTCC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퀀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암호화폐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과거 시퀀스의 CEO인 나딘 차카르라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가 만들어서 개입했던 특허 목록을 미뤄봤을 때 다양한 체인들이 쓰일 수 있겠지만 그 뒤에서 백엔드로 브릿지로 쓰일 수 있는 코인 두 가지를 명시했을 때 리플과 스텔라루멘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고, 또 이러한 어떤 특허 목록이나 NSCC의 리플 프라임이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리플의 전 CTO죠. 지금 이사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슈워츠 같은 경우는 It seems important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는 말을 또 트위터에 올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DTCC의 움직임 우리가 매우 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내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이 돼서 22%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이제 본인의 어떤 자산을 증식하고자 투자를 재테크 수단으로 하실 텐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르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먼저 걷겠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 익절권에 대한 25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돈에 대한 22%를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국세청이라든지 재경부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업체나 학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뭐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고, 무엇보다 스테이킹이라든지 뭐 에어드랍, 그리고 뭐 암호화폐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칙이나 규율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미비하다, 이거는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100% 확정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유예하는 가능성을 또 열어놨거든요.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뭐 안개 속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약간 가능성도 열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세금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 안 한다고 하는 건 저는 너무 아까운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 당연히 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뭐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법안 통과가 좀 먼저 선행이 되고, 요즘 투자자 보호가 아직까지도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코인 쪽으로 워낙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좀 확실하게 잡고서 세금을 매기는 게 올바른 스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XRP 라스베가스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 뭐 비트코인 라스베가스 행사 이후에 바로 또 XRP 라스베가스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또 오갔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뭐 RLUSD와 XRP가 경쟁하는 게 아니냐, RLUSD가 있는데 왜 XRP를 쓰냐, 이런 식으로도 또 물어봤는데, 사실상 이 RLUSD와 XRP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RLUSD는 말 그대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이 결제에 대한 유동성 관문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뒷단에서 XRP는 백엔드 시스템을 아우르는 인프라 측면의 하나의 결제 엔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XRP 라스베가스 행사의 연사진이 굉장히 좀 눈에 와닿았었는데요. 뭐 거기에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CEO라든지 리플의 임원진들이 다 많이도 왔겠지만, 여기에 또 한 명의 이 CFTC 전 의장이었던 사람,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라는 사람이 또 연설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현재 이 CFTC의 의장직을 마치고 나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CBDC가 미국에서 뒷단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DTCC가 여기 또 붙으면서 과거에 프로젝트 리튬이라는 걸 만들어서 분산 원장 기술을 필두로 해서 이 CBDC 플랫폼을 지원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었고, 그와 함께 리플사는 CBDC 플랫폼을 낸 것뿐만 아니라 이 엑센추어가 또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붙어 있는데, 과거부터 엑센추어라는 하나의 경영 컨설팅 회사가 이 리플사에 매우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것까지 살펴본다면 매우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리플 트레저리가 새로 생겼다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떤 것일까요? 네, 작년 하반기에 이제 리플사가 지트레저리라고 하는 한 회사를 사들여면서 리브랜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트레저리에서 이제 앞에 리플을 넣어가지고 리플 트레저리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뱅킹 파트너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JP 모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뱅킹 부분에 골드만삭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월가들도 지금 다 리플 트레저리랑 손을 잡아가지고 기관급 어떤 결제 수요 측면, 그리고 백엔드 측면을 리플과 함께 결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11,5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스위프트 마찬가지로 리플 트레저리와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리플사가 이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비전을 채워가기 위해서 리플 트레저리를 통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디파이 관련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활로가 뚫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자세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요즘에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소에서도 손쉽게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XRP와 같은 코인은 POW도 아닌 POS도 아닌 POA,
이제 Proof of Association 연합 증명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RPCA라고 해서 합의 프로토콜의 어떤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볼트가 운영되거나 브릿지를 통해 또 다른 레이어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뭐 랜딩 프로토콜이나 디파이를 활용했을 때 이자가 발생되는 구조가 조금씩 나와지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그렇게 운용되는 돈만 2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원화 기준 약 3천억 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관급 투자자들이 XRP를 거래소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운용을 하고 이자를 만들면서 복리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토콜은 첫 번째 도플러 파이낸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 생태계에서 발생했던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한 그 스테이킹. 우리가 천천히 좀 공부하면서 XRP를 거래소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가 이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리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율 보게 되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3%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실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XRP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 복리에 대한 시간의 힘은 무시 못하기 때문에 내가 5,000개, 10,000개 정도는 좀 길게 가져갈 때 이런 복리 파이프라인으로 좀 적용을 시켜놓으면은 매우 또 효자노릇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RP에 대해서 퍼드성 기사나 거짓 기사들도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여러 가지 측면의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XRP 관련한 어떤 사기성 프로젝트나 뭐 스캠 어떤 영상, 뭐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들도 요즘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주의가 정말 요한 시점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리플 XRP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워낙 열광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이제 약간 좋지 않은 무리들이 XRP 투자자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영상 보다가 뭐 밑에 전화번호 달린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얼굴을 놓고서 막 QR코드 막 띄워놓고 여기로 XRP를 보내면은 뭐 2배를 주는 이벤트를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 이 영상도 지금 똑같이 막 복제해가지고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채널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입모양이나 이런 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영상 보실 때도 이게 진짜 사람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서 시청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우픈 현실인데 갈수록 좀 이런 부분 아직 좀 규제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에서도 다 규제 틀이 만들어져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대가 올 테지만 지금 좀 과도기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경각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알트코인인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기관의 채택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말할 것도 없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기관 채택뿐만 아니라 뭐 디파이 쪽, 그리고 밈 섹터 쪽, 게임파이 쪽, 그리고 디앱 쪽으로도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면서 많은 곳에서 채택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X40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 보안 표준이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AI, 더 나아가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을 때 정말 그 AI끼리 사람 개입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X40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이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주창한 하나의 표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인 베이스뿐만 아니라 또 솔라나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또 T54라고 하는 업체가 리플과도 연결될 수 있게 지금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AI 인공지능 시대, 에이전트 시대가 왔을 때 결제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인프라, 암호화폐가 쓰일 것이고 이런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이 하나의 유틸리티로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수량에 집중을 하는 펀더멘탈적인 어떤 공부에 대한 내공을 꼭 키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는 뭐 CM이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벡트라든지 뭐 너무나 많죠. 그런 어떤 대형 금융 기관 하나 인덱스 상품으로도 다 활용이 되고 있고 현물 ETF도 이미 뚫린 상품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야 되는 자산 클래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SEC가 상품으로 규정한 코인 중에 뭐 XRP와 스텔라루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 솔라나도 당연히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 계속 겹치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높고 이런 코인들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알트코인이 99%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소멸은 시장
시장에 필요한 정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뭐 알트코인 총합을 보게 되면 정말 수천만 개에 이르고 있거든요. 거기서 정말 99% 사라지고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코인들은 저는 몇 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언급드린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나 섹터별 대장 코인에 우리가 눈을 두고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지만 좋은 수익률도 만끽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아서에이즈뿐만 아니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알트코인의 99%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비트코인과 XRP가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 XRP에 대한 스위치가 켜지는 시점이 뭐 정말 빠르면 올해 안에도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좀 남아있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향후 남아있는 암호화폐가 어떤 것들이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판별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나열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기관에 대한 채택이나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상품으로도 많이 파생 상품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시가총액 상단의 코인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본인이 좋아하고 자신 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수반하신 다음에 점진적으로 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알맞은 유효한 전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디파이나 이제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나 공감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뭐 구독자님들께 이런 상품도 있고 이런 코인에 대해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뭐 저보다도 더 뛰어나신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도 많으셔서 다 잘 따라오시지만 몇몇 분들, 특히나 이제 고령자이신 분들은 내가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뭔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무엇보다 내가 좀 영어가 어렵다라고 해서 해외 거래소, 특히나 뭐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 가입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까 XRP 이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씩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독자 대상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1대1 맨투맨으로 알려드리고 도움드리는 그런 세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사관학교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6월 7일에는 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한 300분 정도 모아놓고 어떤 이런 강연,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의견도 좀 드리고 부스를 또 설치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뭐 해외 거래소나 뭐 디센트 개인 지갑이나 아니면 디파이 예치하는 거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는 세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통해서 혹시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꼭 배우셔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인사이트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직은 재미없기도 하고 좀 지치고 힘든 그런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똘똘 뭉쳐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쉽지 않고 뭐 짜증도 나고 남 탓할 수 있는 그런 쉬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었고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이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리스펙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인터뷰 다니면서도 저도 계속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함께 우리가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 그리고 정말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번 끝까지 생존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 좀 같이 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